(2026년 6월 21일) 이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을 일부 바꿨고요. 그리고 당도 친정체제로 확보하겠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스스로 자충수에 걸릴 거니까 지켜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중폭 이상의 계약을 하겠다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또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번에 총리로 지명이 된 중소기업부, 벤처기업부 장관을 채워야죠. 이렇게 채워지는 장관이 인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고, 그에 앞서 홍보수석, 민정수석, 사정수석을 교체했습니다. 네, 사회수석. 그리고 이제 안보실 차장 2명을 새로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현재 안보실 1차장, 3차장을 새로 임명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AI 비서가 없죠. 하정우 씨였는데 출마하면서 공석인데 거기도 채워야 됐고.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은 일단은 교체가 됐는데 또 추가 교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각에 대한 교체는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각에 있는 교체를 하기 전에 당에 변화를 준다. 네, 이걸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친명계하고 친문계가 이제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친명계라 그러면은 이번에 총리를 하다가 당으로 돌아가서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한 김민석, 그리고 이번에 국회로 진입한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참고로 송영길 씨는 외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김민석이 여의치 않으면 당대표에 뛰어들겠다 할 정도로 당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씨는 노무현, 문재인을 따르는 친노계라고, 친문계라고 보면 되죠. 그 두 곳이 충돌을 합니다. 당대표 선거는 8월 달에 있는데, 그 전에부터 선거가 시작되니까, 8월에 선출되는 민주당 대표는 만 2년을 하죠. 그러면 2년이 채 안 되는 시점, 지금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인 28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으니까, 공천은 한 2월쯤에 마무리되겠죠. 그때까지 충분히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때 공천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도 여당에서는 이재명한테 충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를 자기 측근으로 삼기 위해서 총리인 김민석 씨를 보내고, 또 송영길 씨, 자기한테 개항을 국회의원 자리를 넘겨줬던 그 사람도 투입을 하겠다, 이런 의지고요. 반대로 친노 계열에서는 아주 싫어하죠. 어쨌든 이재명을 자기네가 당에서는 세력이 우위이니까 당권을 되찾겠다, 그런 결투가 들어갑니다. 이 두 세력이 계속 대립 관계인데 이걸 중재해줬던 인물이요, 작년인가 타계했죠. 이해찬 씨입니다. 이해찬 씨. 이해찬 씨라고 하는 운동권 서열은 높은 분이죠. 그 양반이 꾹 누르면은 친노계도 말을 듣고 친명계는 더 좋고 해갖고 큰 내분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야, 지금 싸우게 되면은 정권 뺏긴다라고 하니까 했는데, 그 양반이 지금 타계했죠. 그래서 이 양쪽의 대립을 억누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스스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김민석 등등을 내려보내는데, 이게 당권도 잡고 그다음에 개각도 해서 행정도 잘하고 또 친정체제 확보하기 위한 청와대 비서진도 개편하고 다 이렇게 꿈꾸고 하지만은 그게 셋 다 하나도 안 될 수 있다. 즉
방구석 여포 같은 꿈이라 꾸고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선은 정청래계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박찬대 씨를 밀려고 했는데 박찬대가 안 됐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청래를 밀어내고 내 사람을 민주당 대표로 심는 것이 어려우면 정청래로 대표되는 친노계하고 타협을 하는 게 방법이죠. 친노계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갖고 권력을 갖고 싶으니까 뭐 그걸 약속한다든지 뭘 언지를 주면서 레임덕을 맞고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인데 그거를 버리고 내 친정체제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제 민주당에서는 피 튀기는 싸움이 들어갑니다. 정청래로 대표되는 친노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칫하면은 민주당은 이것 때문에 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개각을 하겠다. 한성숙 씨를 총리로 앉히겠다. 라는 걸 들었을 때 처음에 한성숙이 누군가 그랬어요. 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라는 걸 까맣게 몰랐습니다. 하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의 프로필을 봐도 뭐 대단한 건 없어요. 기자 조금 하다가 전문지 기자 하다가 홍보 담당 하다가 네이버에서 뭐 그렇게 해서 뭐 했다는 건데 그게 IT 담당이면은 글쎄 그렇게 해도 되나요? 어쨌든. 근데 왜 한성숙 씨를 총리로 지목을 했을까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친정 체제를 하고 싶은데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죠. 똑같아요. 말 안 듣는 당대표 정청래가 있는 게 싫으니까 김민석 내려보라는 것처럼 이제 내각도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무난해 보이는 여성인 한성숙 씨를 지명했다라고 봅니다. 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쓰고 싶지 않겠죠. 이게 이제 모든 이제 리더가 되게 되면은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말 잘 듣는 사람을 쓰게 되는 그 덫에 걸리는데 그렇게 걸릴 겁니다. 근데 한성숙 씨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정청래계가 도와줘야 되죠. 안 도와준다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뭐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내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통과시켜 주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장관들을 몇 사람 아까 바꾸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가장 흥미로운 거는 국민들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사람은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안규백이에요. 국방부 장관. 지금 안규백 탄원하자는 게 청원이 5만 명이 넘었죠. 지금 안규백 씨는 국방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지금 완전히 뭐 이재명이 앞잡이가 돼서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사관학교 통폐합부터 전작권 문제까지. 전작권 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큰 부담이 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다 내비두고 외교부, 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뭐 왜 하지? 하는 데만 바꾸겠다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 개각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권력을 강화하자는 건지 그냥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해서 홍보, 사회, 그 다음에 민정수석을 교체했는데 이거보다 눈에 띄는 게 안보실 1차장을 강건작 씨로 교체한 겁니다. 강건작 씨는 일반 학번으로 따지면 8호 학번, 육군 사관학교 45기입니다. 28사단장을 지내고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 들어와서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 본부장인가요? 뭐 그걸 했었죠. 청와대에서 위기관리를 하다가 다시 육군에 들어와서 육군단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사령관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교육사령관 할 때쯤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아마 나갔습니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역으로 있다가 이 정권에서 국방부 차관이 되니 뭐니 하다가 안보실 1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보실에서 이분이 할 게 전작권 전환일 겁니다. 이제 군을 아니까 당신이 추진해라라고 하는데 이 전작권 전환 문제는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답답할 때는 역사를 보면 되잖아요. 잘 모를 때는. 자, 우리가 48년도에 건국을 하고 50년의 전쟁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미군이 왔다가 미군이 우리 정부 세워준 다음에 다 철수를 하죠. 근데 이제 소련군도 철수를 하긴 했지만은 북한군은 굉장히 키워주고 가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북한이 우세하고 또 대한민국에는 남노당 세력들이 준동하는 가운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당하죠. 되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가 있으면은 우리를 칩니다. 그 뒤에는 소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 거죠. 미국이 거기에 이제 응전을 했어요. 유엔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참전을 하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를 쓰죠. 한국군을 미군이 작전 통제해서 싸워달라라고 해서 미군이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이 유엔군 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휴전을 합니다. 휴전을 하게 되면 유엔군의 원래 목적은 남침을 격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38선 부근으로 정전을 했으니까 유엔군은 해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해체를 안 했죠. 해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걸 꿰뚫어 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정전을 하고 나니까 미국하고 정전하기 전부터도 방위조약을 요구해가지고 정전하고 난 다음에 한미 방위조약을 맺죠. 굉장히 성공적인 조약을 맺죠. 근데 그때 미국은 북한이 남쪽을 때리는 게 아니라 공산 세력이 태평양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한국을 이제 미군이 주둔기지로 쓰기 위해서 방위조약, 즉 태평양 지역을 방위하기 위해서 방위조약을 맺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안심체제로 가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유엔군을 왜 거기다 두느냐, 해체해야 된다, 왜 한 나라에만 두느냐,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럼 유엔군이 나가버리면은 한국 안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이미 유엔군은 많이 줄어 있었고요.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철수하고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자동적으로, 미국은요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2차 대전, 1차 대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쟁을 했지만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승인 없이 한 겁니다. 유엔이 한국에 파병하자고 결의했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으로서 온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주한미군을 우리가 여기 주둔하도록 한미 상호 안보 조약을 맺어갖고 태평양 지역 지역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해주면서 주한미군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파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 연합사가 없어지면은 주한미군도 뺄 수 있다라고 봐서 그럼 미국이 북한이 침공했을 때 바로 싸우게 하려면은 6.25 때는 유엔 결의 때문에 바로 왔는데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면은 유엔도 결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소련과 중국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자동으로 싸우려면 미국이 공격을 먼저 당하면은 자동 참전을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판문점에 가면 캠프 어울렛하고 두 개의 OP가 있어요. 최전방 GP 같은 데죠. 거기가 미군들이 있는데 거기 공격당하면은 미국이 본토가 공격당했다고 해서 미국이 자동으로 싸우게 돼 있는데 지금은 아마 비워준 걸로 압니다. 근데 그것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미군을 인계초선으로 삼기 위해서 한미연합사를 만들자고 하죠. 한미연합사를 만들면서 뭘 하는가 하면 TDPS인가 해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부대를 다 지정을 합니다. 그 60만 대군이 오도록 부대를 다 지정하는 작전 계획을 짜놓는 거예요. 그게 한미연합사예요. 그 덕택에 박정희 전두환 지금까지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게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핵은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지금 주한미군이 없어지거나 한미연합사가 없어지면은요 유사시 한국에 온다고 하는 미국에 지정되어 있는 부대들이 올 의무가 없어지죠. 미국이 보내고 싶은 부대를 보내는 거죠. 보낼 수 있는 부대를 보내는 거고. 근데 딱 정해진 부대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걔네하고 뭘 할지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꼭 건국 직후 6.25처럼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으니까 압도적으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먼저 핵을 써버리면 핵폭탄이 터져보면 뭐 우리도 전멸 당하겠지만 미국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핵 터진 땅이면 들어와서 뭐 어쩌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인데 근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우리가 일본 정도의 국방비를 쓴다는 이유로 전작권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전작권을 가지면 한미연합사는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형태 간의 한미연합 사령부는 만들겠지만 그 사령부는 어느 부대를 보낸다는 식으로 미리 지정이 돼 있지 않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의 일부였잖아요. 그래서 핵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핵무기.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근데 카자흐스탄은 갖고 있던 핵을 빨리 러시아로 보내줬는데 얘네는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가지려고. 그러다가 미국이 압력을 넣고 영국이 압력을 넣고 해서 영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각서를 써주고 핵을 러시아에 보냈는데 한 30년 만에 저렇게 처절하게 당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핵무기가 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멤버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미군이 주둔했으면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막연히 페이퍼만 하나 갖고 있으니까 각서만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뭐 미래연합사령부 같은 게 만들어져서 확실히 약한 정보가 생기면 북한이 때리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을 때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그대로 지금 뭐 4만 불 가까이 되는 이 땅이 전쟁터가 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권 전환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갖고 오지 않는 게 우리한테 이익입니다. 근데 강건작 씨는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고 또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이재명 정권에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전장권 전환을 추진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 안보실을 개편했고 홍보수석 교체한 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연합뉴스 TV인가 비낸 사장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저는 큰 위기를 맞은 게 홍보도 홍보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청한 겁니다. 예를 들면 5.18을 너무 띄웠죠. 5.18 탱크데이를 막 비난하면서 5.18을 띄웠는데 5.18의 본성은요. 불법 시위입니다. 불법 시위가 이재명 정권이 말한 대로 이제 합법적인 민주화를 이뤘기 때문에 합법화되는 거죠. 시작은 불법이에요. 국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불법 시위를 갖고 좋은 결과를 이룬 거를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는데 국민저항권을 자꾸 이렇게 키우면요. 불법 시위가 정당화돼요. 이재명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국민참정권 1 훼손당한 거에 대해서 집회를 하는 걸 이재명 정권이 못 막고 있죠. 이게 국민저항권이에요. 자기가 국민저항권을 내세웠는데 그 칼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거기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당에서도 이렇게 화합을 잘해본다는데 정청래 세력과의 화합이 안 되니까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홍보수석 바꾼다고 누구 바꾼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미스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뒤늦게 들어오는 청와대 들어온 수석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대통령은 이미 1년 이상 근무해서 청와대 사장을 잘 알잖아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대통령보다 아는 게 없어요. 심부름볶음밖에 안 합니다. 못합니다.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진용을 짤 때는 처음에 잘 짜가지고 그걸로 임기 4년, 5년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중간에 바꾸면 대통령 독재가 되면서 현 상황을 정확하게 못 보게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중폭 개각을 하겠다. 한성숙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내세워서 하는 것도 약체 내각으로 가는 거고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 교체도 약체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김민석과 송영길을 투입하는 것도 자기는 승리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즉 세 개 다 잃고 바로 레임덕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는 셋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겠지만 셋 다 안 되는 거죠. 이유는 뭐냐? 실력이 딸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 딸리게 된 이유는 자기가 국민저항권을 과도하게 올려놨고 12.3 개헌 때 출동했던 군인들, 경찰들을 다 좀 숙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모여서 국민참여권 보장하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잡다가 나중에 이게 국민저항권이 돼 니들이 왜 잡았어 하면 경찰이 당하거든. 그 경찰이 적극적으로 안 막, 절대로 적극적으로 안 막아요. 그걸 다 이재명이 보여줬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뭐 하도 국민의힘이 잘 못하니까 반사의 이익을 봤던 거지. 그리고 개업발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기업들이 잘했고 주가가 좋아서 빛나 보일 뿐이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거치면서 실력 없는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내세우면서 그 사람들이 당권을 장악할 걸로 기대하면서 또 전자권을 가져오면 좋아질 걸로 기대하면서 하지만 이게 자충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구석 엿보의 계획은
자멸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예측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어리석음이겠죠. 몰라요. 제 판단도 틀릴 수 있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 지금까지 쭉 하는 거 보고, 외교하는 거 보고, 안보하는 거 보니까 그릇이, 그리고 국량이 안 됩니다. 그런 이 보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보좌진을 자기보다 못한, 또는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할 사람을 못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은 스스로 위기를,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이재명 정권의 위기는 한성숙 씨를 국무총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각부 장관 교체할 사람들을 후보자를 몰색하는 과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몰라도 비정치인 전문가 중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 국회의원 중에서는 자기 경력 쌓기 위해서 장관 해라 그러면은 뭐 해보겠다고 나오겠지만은 뭐 보건복지부나 국토 뭐 순수 관료라면 하겠지만 진짜 유능한 사람들은 안 나올 것이다. 왜? 나오게 되면 청문회에서 뭐 당하고 또 그래봐야 자기 뜻도 못 피고 뭐 명예 때문에 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의외로 언론 검증 과정에서 또 까발려져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재명 정권의 실패는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나타날 겁니다.